특별 사면. 6시에 도착한다고 했던 배가 예정보다 약 1시간이나 늦었다. 아까 선박초소에서 검문을 받고 있다는 기별이 와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아연 활기를 띠었지만 좀처럼 배가 보이지 않아서 다들 초조해하던 참이었다. 배가 오카와 강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메지마 바시 다리 밑을 지나 모습을 드러내자 레이간지마 나루에 마중 나와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상을 올렸다. 어이, 조용히 좀 해. 이 나리 앞에서 왜들 이래? 조용히 좀 하라고. 노름방에 물주쯤으로 보이는 노인이 손을 내두르며 말렸지만 그 노인도 다가오는 배를 웃는 낯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배에는 20-30명이 타고 있었다. 모두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석방된 자들이다. 이번에 쇼군의 승하를 계기로 사면령이 내려진 덕분에 에도로 돌아온 것이다. 3년 혹은 5년 동안이나 섬에 있던 자들이 적지 않아서 모두 해풍과 햇볕에 얼굴이 까맣게 그을었다. 드디어 배가 닿았다. 배에 있던 자들이 무태 오르자 마중 나와 있던 자들이 그들을 와락 애워쌌다. 앞다투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일찌감치 지인을 발견하고 오랜만에 재회에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배에서 내린 자들도 꿈에 그리던 에도 땅을 뜻밖의 다시 밟고는 검은 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요란하게 환영을 받은 자는 어느 동네 노름방에 두목쯤 되는지 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요. 축하드립니다요. 떠들썩한 목소리가 어지럽게 오갔다. 이 무리는 무슨 잔칫날처럼 시끌벅적했다. 다른 석방자보다 안색이 좋아 보이는 주인공은 빙글빙글 웃는 낯으로 주변의 인사를 받아주고 있었다. 역시 에도가 좋구나. 그는 턱을 쳐들고 그립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이 무리뿐이었다. 다른 자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마중 나온 이에게 이끌려 바삐 걸어가는 자도 있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아서 혼자 쓸쓸히 걸어가는 자도 있다. 섬에서는 공동 생활을 했지만 사바에 도착한 순간부터 생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 시각 오카피키인 니조는 우거진 버드나무에 몸을 숨기고 눈을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섬에서 나온 죄수임을 첫눈에 알 수 있는 28-9쯤 돼 보이는 사내, 그리고 물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날씬한 여자. 이 두 사람이 바짝 붙어서 소곤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미조는 두터운 입술 끝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다. 오카피키는 하급 관리인 도신이 부렸던 평민 신분인 수하이다. 각자 담당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범인을 수색하거나 체포할 때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다. 오카피키인 니조가 이렇게 30분 전부터 다리 저린 걸 참아가며 여기서 버티고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 사면된 사내 무숙자, 즉 미등록자인 센스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니조의 눈은 두 남녀에게로 빨려들고 있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센스케에게 바짝 붙어서 걸어가는 살결 고운 여자는 료고쿠의 찻집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오토키라는 여자였다. 니조의 눈동자에 불처럼 뜨거운 것이 점화되었다. 니조는 앞으로 쓱 나서서 말없이 사내의 등을 툭 쳤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는 상대방 얼굴을 향해 빙글빙글 웃었다. 센스케, 오래간만이야. 센스케는 상대가 니조라는 것을 알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표정을 감추려고 머리를 연방 조아렸다. 건강해 보이는구만, 센스케. 저 섬에 몇 년이나 있었지? 니조는
절을 하는 센스케에게 오만한 투로 말했다.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서 있는 오토키의 모습도 시야 한쪽에 빤히 넣어두었다. 네, 2년간 있었습니다. 센스케는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2년? 세월 참 빠르구만. 벌써 그렇게 됐나? 니조는 짐짓 허풍을 떨었다. 센스케를 섬으로 유배 보낸 것이 바로 나조였던 것이다. 어때? 섬에서는 힘들던가? 니조가 짐짓 시치미를 떼며 물었다. 네. 센스케는 시선을 내리고 있었지만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다. 나라님 바뀐 덕분에 사면받았으니까 너도 참 운이 좋구나. 모처럼 애도 땅을 다시 밟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못된 짓일랑 꿈도 꾸지 마라. 알았지? 나조는 탁한 목소리로 을러댔다. 네. 센스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근데 너 오늘 밤 어디 잘 때는 있냐? 그때 하얀 얼굴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오토키이다. 저기 행수님, 저희 그만 가봐도 되겠죠? 오토키가 니조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제가 돌보겠어요. 그러자 니조는 천천히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다시 입술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아, 맞다. 그래. 네가 있었구나. 2년씩이나 수절하며 기다린 여자가 있다는 걸 몰랐네. 이봐 오토키, 애타게 기다리던 남자가 돌아왔으니까 너도 오늘 밤부터 아주 살만 나겠구나. 이글거리는 눈초리를 띠며 이죽거렸다. 근데 센스케. 눈을 부라리면서 시선을 돌린 니조가 말했다. 그렇게 사탕 빠는 얼굴로 해벌쭉하니 지내면 곤란하다. 방환이 강도니에서 한창 시끄러운 시절이야. 섬에서 풀려난 무숙자를 특히 잘 감시하라는 통지가 내려왔어. 내키진 않겠지만 네가 어디에 틀어박혀 살든 종종 내 앞에 면상을 보여야 한다. 알았냐? 센스케가 눈길을 쳐들었고 한순간 반짝하는 눈빛이 스쳐 지났다. 하지만 그는 얼른 절을 하고 오토키가 재촉하는 대로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저 계집이 제가 어떻게 되나 어디 두고 보자 하며 니조는 속을 부글부글 끓이며 둘의 다정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 쳤다.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 기생들에게서 시끌벅적하게 환영을 받던 퉁퉁한 남자가 여전히 많은 사람을 뒤에 거느리고 있었다. 아, 오여붕. 니조는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황망히 고개를 조아렸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니조 행수 아주 오랜만이네. 그렇게 말하며 상대방이 느긋하게 웃었다. 갓 풀려난 자 같은지 일찌감치 단속에 나선 겐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방금 지나간 그 사람 말이여. 에? 나라님의 자비로 어렵게 애도에 들어온 사람이야. 너그럽게 봐줘. 응? 니조는 머리를 연거푸 숙였다. 니조는 3년 전 오카피키 모임의 뒤풀이로 료고쿠의 찻집에 몰려가 술을 마셨을 때 오토키를 처음 보았다. 그때 근처 기생들을 2명 불렀는데 니조의 눈은 그 기생들보다 술좌석에 음식을 나르는 얼굴 갸름하고 몸매 날씬한 여점원을 따라다녔다. 니조는 그때 그 여자 삼삼하네 하고 생각했었다. 다행히 화장실에 다녀올 때 복도에서 마주쳤고 다짜고짜 손목을 잡고서는 어이, 이름이 뭐냐? 하고 취한 척하며 물었다. 오토키라고 합니다. 여자는 웃으며 대답하고는 슬쩍 손길을 뿌리치고 지나갔다. 니조는 그녀의 얼굴을 잊지 못했다. 그 뒤 니조는 혼자서 찻집을 찾아갔다.
그쪽에서는 니조의 직업을 아는지라 허투루 대하지 않았다. 아, 행수님이시군요. 일전에 오셨던 분이시죠? 오토키가 객실에 들어와 인사했다. 저 오늘도 근처 기생을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럴 것 없다. 니조는 거침없이 손을 내둘렀다. 나 같은 처지에 이런 가게에 들어온 것부터가 호사지. 네가 술을 따라주면 충분하다. 요전번에 여우처럼 생긴 기생들보다 네 인물이 훨씬 더 낫다. 어머, 정말이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럼 천천히 쉬다 가세요. 피부가 희고 눈매가 시원하게 찢어졌고 눈썹이 짙다. 웃으면 입가에 사내들 마음을 들쑤시는 애교가 떠오른다. 니조는 요전번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동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깨끗하게 물러났다. 니조는 한 번 눈독을 들인 여자는 놓친 적이 없었다. 특히 찻집 점원이라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니조는 찻집을 빤질나게 드나들었다. 오카피키 처지에 그럴 만한 돈이 있을 리 없지만 그에게는 돈줄이 따로 있다. 직업상 약점을 잡은 상점이 두어 군데 있었던 것이다. 가게 지배인 앞에서 담뱃대로 재떨이를 요란하게 땅땅 두드리기만 해도 소매를 돈으로 묵직하게 만드는 요령을 알고 있었다. 즉, 몇몇 가게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던 것이다. 어때, 오토키? 내가 그만큼 뻔질나게 드나들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을 얼추 알 텐데. 니조는 오토키의 양손을 잡아 무릎에 문지르다시피 하며 말했다. 그는 자기 객실에 오토키가 아닌 다른 점원을 들인 적이 없었다.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요. 괜히 농담하지 마세요. 웃는 낯으로 회피하는 것이 도통 넘어올 기미가 없었다. 니조도 이거 만만치 않구먼 하면서 그제야 깨달았다. 왜? 남자친구라도 있나? 안달이 난 니조가 마침내 대놓고 묻고 말았다. 이런 데서 일하는 여자는 대개 사내가 있어도 없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니조가 너무 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오토키는 저 정해둔 남자가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어? 그래? 그 복받은 놈의 면상이나 한번 보고 싶네. 이 말에 오토키는 웃었지만 어딘지 착잡한 표정이었다. 안색 살피는 것이 본업인 니조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니조는 수하에게 오토키의 주변을 조사하게 했다. 하는 일이 일인지라 그리 어렵지 않았다. 오토키는 찻집 뒤 이발소의 2층을 빌려 남자와 동거하는 중인 모양이다. 남자는 매일 밤 늦게 끝나는 오토키를 데리러 온다고 했다. 헤. 니조는 콧구멍을 넓히며 담배 연기를 뿜었다. 그놈은 대체 뭐하는 놈이야? 그게요, 형수님. 가진 게 없는 백수더라고요. 수하의 보고에 따르면 그 사내 이름은 센스케. 이 동네 저 동네 노름방을 드나들며 노름을 한다고 한다. 사람은 좋지만 그런 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오토키의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오토키는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그 남자를 보살핀다고 한다. 아, 그래? 대강 알만하네. 니조는 손가락 사이에 담뱃대를 끼운 채 생각에 잠겼다. 그 보고를 들으니 오토키가 더욱더 탐났다. 일단 눈독을 들이면 반드시 차지해온 그였다. 그 뒤로 더 조사를 해보니 센스케라는 자가 고향에서 뭔가 저지르고 에도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무숙자, 즉 주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자임을 알자 니조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졌다. 밖으로 처해 있는 전당포에 강도가 들었다.
돈과 전당품이 강탈당한 사건이었다. 니조는 머리를 굴려서 센스케를 그 사건의 범인으로 끼워 맞췄다. 당시 막부의 방침은 무숙자들에게 유난히 가혹했다. 니조가 교묘하게 조작한 증거 때문에 센스케는 투옥되었다. 센스케는 결백했지만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거짓 자백하고 말았다. 그 결과 미야케지마 섬에 유배형을 받았던 것이다. 꼴 좋다, 꼴 좋아. 니조는 속으로 웃었다. 그 당시 섬에 유배되면 죽기 전에 돌아올지 어떨지 장담할 수 없었다. 이제 오토키는 내 차지다. 하고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니조의 계산은 이때도 엇나갔다. 오토키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봐 오토키, 그런 놈한테 미련도 받자 소용없어. 이쯤에서 마음을 좀 바꿔보지 그래. 행수님, 그건 안 되겠어요. 그 일을 버릴 수 없어요. 오토키는 날카로운 눈초리를 띠며 말했다. 결백한 센스케가 유배당하게 된 것은 바로 니조 때문임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평생 못 돌아와도 괜찮아? 네, 과부가 되었다 치고 살아갈 겁니다. 니조는 콧김을 내뿜었다. 일이 쉽지 않겠다 싶었다. 그래도 한번 점찍은 여잔데 가만 내버려 둘 소냐? 하고 집착하기 시작했다. 니조는 찻집에 가서 만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이발소 2층까지 찾아갔다. 오토키는 정오쯤까지는 그곳에 있었다. 이봐 오토키, 내가 너한테 푹 빠져서 여기까지 찾아오잖냐? 에? 어떻게 좀 안 되겠어? 행수님, 보기 흉해요. 저 같은 여자한테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웃겠어요. 웃으라지 뭐. 너한테 반한 게 죄라면 죄다.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이 두 팔을 뻗어 껴안으려고 했지만 여자가 단호하게 뿌리쳤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을 어찌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니조는 얼굴이 파래져서 버티고 서 있는 오토키를 노려보다가 이내 웃었다. 추태를 부끄러워할 남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이발소 2층을 찾아가 보니 오토키는 아예 찻집으로 거처를 옮겨버린 상태였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어느 상점에서 돈을 우려내서 찻집을 또 찾아갔다. 너도 참 질기다 질겨. 내 마음도 조금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냐? 손을 잡고 설득했지만 오토키는 이내 손을 비틀어 빼냈다. 뭐라 하셔도 이것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내뺐다. 니조는 혀를 찼지만 그렇게 외면당하고 보니 정말로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 어차피 홀몸이다. 외로워지면 조만간 고개를 끄덕여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을 그런 상태로 보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쇼군이 타기하고 새 쇼군이 승계했다. 막부에서는 커다란 경사나 장례가 있을 때면 대사면, 즉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 섬에 유배된 죄인 중에 행실이 착실한 자를 석방하곤 했다. 그래서 니조는 이번에 이즈 제도의 여러 섬에서 방면되어 나오는 석방자 중에 센스케란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렵게 유배를 보아놓았는데 벌써 돌아오다니. 이렇게 되면 오토키를 차지할 가망이 없어진다. 니조는 불쾌감에 낯을 찡그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를 모르는 집요한 남자였다. 2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게 무언가 하는 분노도 있었다. 하루 종일 우거지상으로 입을 다물고 있던 니조가 마침내 희죽희죽 웃기 시작한 것은 다른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 은밀한 계획의 첫걸음은 유배된 섬에서 돌아오는 센스케를 선착장에서 기다렸다가 을러댄 일이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았듯이 이때 어느 쪽이 더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토키와 센스케가 다정하게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도한 니조는 열탕을 꿀꺽 삼킨 것처럼 속이 끓었다. 오토키가 센스케를 비호하려는 듯이 니조 앞에 나선 것도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이 자식. 니조는 질투로 눈앞이 캄캄했다. 오늘 밤부터 아주 살만 나겠구나. 라고 한 것은 그냥 비아냥거려 본 것이 아니었다. 니조는 망상으로 미칠 지경이었다. 파르게한 증오가 화르륵 타올랐다. 좋아. 가장 후련한 방법으로 센스케를 처리해버리자. 5기로라도 오토키를 차지해 보이겠다. 이 니조를 우습게 보지 말라. 니조는 수화를 시켜 오토키와 센스케의 움직임을 쫓게 했다. 행수님, 오토키가 다시 이발소 2층으로 옮겼어요. 센스케란 놈이랑 함께요. 수아가 보고했다. 니조는 아무 말 없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 년놈이 어떻게 지내든가? 오토키가 센스케를 병자 돌보듯이 알뜰하게 시중들고 있습니다. 섬에서 고생했으니까 체력을 붙여주겠다고 열심히 맛난 것을 먹이고 있다네요. 옷까지 벗고서 시중을 든다나 어떻다나 해서 옆에서 보고 있을 수 없더라고. 아래층 이발사 마누라가 신이 나서 떠들더군요. 그래? 니조는 입술을 깨물었다. 센스케란 놈은 무숙자다. 오토키의 벌이로 계속 그렇게 걷어먹일 수는 없을 거야. 전당포에 잡힐 물건이 떨어지면 또 무슨 보험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방심하지 말고 잘 지켜봐. 네, 알겠습니다요. 하지만 니조의 심정은 여전히 편치 못했다. 2년간 홀로 지낸 오토키가 젖이라도 물리는 것처럼 사내를 뜨겁게 사랑해주는 광경이 눈앞에 선했다. 그는 수액을 단번에 삼킨 듯 씁쓸함을 느꼈다. 그로부터 사흘도 채 기다리지 못하고 니조는 료고쿠르나가 찻집을 또 찾았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애가 탄 것이다. 오토키는 평소보다 딱딱해진 표정으로 니조 앞에 나섰다. 어쩐 일이야, 오토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잖아. 니조가 술을 마시면서 희죽희죽 웃는 얼굴로 바라보았다. 센스케를 겁나게 사랑해주는 모양이지? 그러다 몸 상할라. 제 남편이니까요. 불쌍하게도 섬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토키가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지. 센스케가 네 남편이라고 네가 누누이 말했잖냐. 하지만 섬에서 나온 무숙자는 위험하니까 잘 지켜보라고 나리께서 말씀하셨다. 뭐 너한테야 고이 모시고 싶은 귀한 남편이겠지만 나한테는 벽에 구멍을 내서라도 감시해야 될 놈이야. 그리 알고 이해해라. 오토키는 아무 대꾸 없이 가는 눈을 빛냈다. 이봐, 오토키. 니조는 사뭇 부드럽게 말했다. 지태 알지? 그 곤봉 말이야. 이 곤봉 품고 다니는 사람은 이럴 때 정말 괴롭다. 번번이 거북한 말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말이지. 네가 마음 하나 고쳐먹으면 나도 얼마든지 널 도와줄 수 있다니까. 너도 센스케를 착실한 사람으로 바꾸고 싶을 거 아니냐? 이 말에 오토키는 눈길을 들었지만 이내 다시 내렸다. 그러고는 내내 입을 다물었다. 니조는 오토키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양이라고 짐작하고 내심 쾌재를 불렀다. 그날 저녁은 깨끗이 물러났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자 수아가 와서 보고했다. 행수님, 센스케란 놈이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요. 뭐?
일을 다닌다고? 니조는 눈을 부라렸다. 아사쿠사 우마미치에 있는 요리집에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요. 그래? 그놈한테 그런 재주가 있었어? 뭐 재주랄 것도 없었지요. 생선을 씻거나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만 하니까요. 이건 필시 오토키가 찻집에 드나드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한 게 틀림없어요. 그랬겠지 하면서 니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듣고 오토키가 센스케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를 실감한 니조는 새삼 부하가 치밀었다. 그는 긴 담배 설대로 화로를 힘껏 쳤다. 이튿날 니조는 수아한테서 들은 우마미치의 요리집을 찾아갔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어서 오세요. 계집아이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 난 손님은 아니야. 여기 주인장이나 안주인한테 내가 잠깐 따로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라. 니조가 품에서 오카피키의 상징인 붉은 술을 슬쩍 내비치자 계집아이는 겁먹은 눈빛을 띠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40대로 보이는 뚱뚱한 부인이 쟁반에 술병과 안주를 받쳐 들고 나왔다. 자네가 안주인인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행수님. 안주인은 조금 불안한 표정을 보이며 앞에 술병을 내려놓았다. 아, 이러면 곤란해. 그냥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들른 거야. 그러면서 니조는 자기 이름을 밝혔다. 얼마 전에 여기서 센스케라는 남자를 고용했지. 네,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요. 마침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하던 차라 와서 일하라고 했었죠. 안주인은 불안스레 대답했다. 니조는 잠자코 허리춤에서 담배 주머니를 꺼냈다. 그걸 보고 안주인이 꿀꺽 소리나게 침을 삼켰다. 그 남자가 섬에서 막 풀려난 무숙자라는 거 혹시 알고 고용한 건가? 니조가 콧구멍으로 연기를 뿜고 나서 말했다. 네? 무숙자라고요? 저희는 그냥 지인이 부탁해서 확실한 사람인 줄 알고 고용한 건데요. 안주인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보증인은 있나? 니조가 물었다. 사실 이런 가게는 견실한 장사치와는 달리 대개 보증인을 일일이 세우지 않고 사람을 고용한다. 주인은 지인의 소개였기 때문에 보증인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무숙자에게 보증인이 되어주면 나중에 자기 처지가 위험해져도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말이야. 에도 시중에 살려면 지주와 집주인 그리고 이웃 주민 4명 등의 보증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주변에 있는 이런 보증인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함께 처벌을 받는다. 그 때문에 호적도 없이 고향을 뛰쳐나온 무숙자는 이런 제도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굶주림으로 내몰린 그들 가운데서 당연히 범죄자가 많이 나왔다. 이것은 분명한 악순환인 것이다. 무숙자는 에도 시대의 제도가 갖고 있던 그늘이었다. 니조가 안주인이 내민 술병 하나를 다 비우고 남학신을 실었을 때 비만한 안주인의 낯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 표정을 보며 니조는 이제 곧 벌어질 일들을 짐작했다. 사흘이 지나서 수아가 또 왔다. 센스케가 그 요리집에서 쫓겨났습니다요. 하고 알렸을 때 니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 웃었다. 얼마 뒤 수아가 또 보고했다. 행수님, 센스케란 놈이 목욕탕 때밀이로 일하고 있습니다요. 뭐? 때밀이? 니조가 물었다. 네, 히사마스초의 우메노유라는 목욕탕에서 때밀이로 일하고 있습니다요. 이번에도 오토키가 찻집 단골한테 부탁한 게 틀림없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니조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가 수건을 품에 안고 히사마스초로 찾아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헌옷가게 옆에 자리한 우메노유는 꽤 넓은 목욕탕이었다. 접수대에는 안색이 좋지 못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니조는 옷을 벗을 때 품에서 귀한 물건이라도 꺼내는 양 지테를 꺼냈다. 지테는 오카피키가 들고 다니던 곤봉을 말한다. 접수대 노인의 눈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노인이 흠칫하며 낯선 손님을 쳐다보았다. 니조는 짐짓 모르는 척 허리를 구부리고 비좁은 출입구를 통해 욕탕으로 들어갔다. 어둑한 욕탕의 욕조에 사내 두어 명이 몸을 담그고 있었다. 일삼아 먼 데서 찾아왔기 때문에 니조의 얼굴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니조는 턱이 높은 욕조에서 나와 욕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는 손뼉을 쳤다. 그러자 예이 하고 뒤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김으로 희뿌연 욕실 안에서 힐끔 보니 쪽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틀림없이 센스케였다. 니조는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이봐, 여기야 여기. 잘 좀 밀어봐. 예이, 감사합니다요. 센스케는 욕조의 온수를 퍼서 니조의 등에 끼얹고 꼭 잔 수건으로 때를 밀기 시작했다. 때 미는 솜씨가 제법인데? 니조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네? 등 뒤의 손이 동작을 뚝 멈췄다.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센스케가 움찔한 듯 했다. 저, 행수님이세요? 잠깐 뜸을 두고 나서 센스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래, 나야. 나라서 미안하구만. 이봐, 센스케. 이 가끔씩은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했을 텐데. 니조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꽤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네. 센스케가 산스케, 즉 때밀이가 되었으니 운도 딱딱 맞아떨어지고 말이야. 여기서는 언제부터 일했지? 네, 닷새 됐습니다. 센스케는 다른 사람들의 귀를 저어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참치고는 일을 금방 익혔네. 아니면 섬에서 배운 건가? 센스케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 두 사람을 곁눈질했다. 아이, 등 시리다. 더운 물 좀 끼얹어. 네. 센스케가 나무 대야로 욕조의 온수를 퍼서 쫙쫙 끼얹어 주었다. 이봐, 센스케. 이 어렵게 들어온 자리잖아. 착실하게 지내라. 무숙자한테는 분에 넘치는 자리니까. 저 매정하게 주인을 붙들고 보증인을 세웠느냐 하고 추궁하진 않을 거다. 섬에 갇혀 사는 셈치고 꼭 참고 일 열심히 해라. 에? 니조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컸다. 어둑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다른 손님들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이쪽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센스케는 원망 어린 표정을 지었다. 니조가 마침내 센스케를 놔주고 마루방으로 나와 보니까 마침 먼저 나와 있던 손님이 접수대 노인에게 뭐라고 귀띔을 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니조를 보자 움찔하며 귀옛말을 그쳤다. 노인이 니조에게 애써 웃는 낯을 보였다. 니조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접수대에서 노인이 머리를 꾸벅 숙이며 그를 붙들었다. 저기 행수님, 이 센스케란 사람이 섬에서 풀려난 사람인 게 사실입니까? 그래, 딱하지만 사실이다. 니조는 흡족한 얼굴로 말했다. 누구 소개로 고용한 건가? 조금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요. 노인은 낯을 찡그렸다. 뭐? 그리 못된 놈은 아니야. 지조는 짐짓 너그럽게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서 부리시게. 손님들 소지품 같은 건 자네가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말이야. 이 말을 듣자 아까 그 손님이 흠칫하며 제 옷가지를 껴안았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리조는 내심 쾌재를 부르며 밖으로 나섰다. 2, 3일 지나자 수아가 리조에게 보고했다. 행수님, 센스케란 놈이 목욕탕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요. 그래? 리조는 담배통에 채워놓았던 연초에 불을 붙였다. 뭐 어디든 찐득하게 붙어있을 놈은 아니지.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지낸대? 이발소 위 오토키 집에서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뒹굴고 있습니다요. 그러다가 돈이 궁해지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계속해서 잘 감시하도록. 네, 알겠습니다요. 리조는 그날 저녁 옷을 갈아입고 찻집으로 향했다. 찻집에서는 리조가 나타나면 의뢰 오토키 담당인 줄 알고 그녀를 배정했다. 오래간만이야, 오토키. 잘 지냈지? 리조는 엄지를 세웠다. 아니요, 그다지 잘 지내지 못합니다. 오토키는 원망 어린 눈초리로 리조를 쳐다보았다. 저 행수님, 제발 부탁이니까 그이 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제가 모처럼 큰맘 먹고 그 일을 견실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열련하셨네, 열련하셨어. 근데 뭔가 오해를 하고 있네, 오토키. 니조는 비웃었다. 마치부교에서 무숙자들을 특히 경계하고 있어. 센스케를 내 눈이 닿지 않는 곳에 방치해 두었다가는 일을 게을리한다고 내가 나리한테 혼쭐 난다니까. 니조는 술병을 든 오토키의 손목을 잡았다. 이봐, 오토키.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온갖 데를 다 쑤시고 다니는 거거든. 여차하면 내가 센스케한테 괜찮은 일자리를 알아봐 주지 못할 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다 네 마음에 달렸다. 대강 알고 있을 테니까 길게 말하지는 않겠어. 불쌍한 사내놈을 번듯하게 만들지 아니면 폐인으로 만들지 잘 생각해 보라고. 응? 오토키는 그에게 잡힌 손목을 이번에는 굳이 뿌리치지 않았다. 잠자코 고개를 숙인 오토키의 옷깃 사이로 속옷이 들여다 보이는데 살짝 묵은 때가 끼어 있었다. 사실 나 이래봬도 괜찮은 남자야. 3년 넘게 널 포기하지 못하는 점만이라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다고 꼭 센스케랑 헤어지라는 건 아니야. 가끔씩 슬쩍 만나주면 그걸로 족하다. 이봐, 너랑 내가 입을 꾹 다무는데 누가 알겠냐? 니조는 무릎을 드밀며 오토키를 설득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다. 센스케가 노름판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고 수하가 보고했다. 그래? 드디어 제 길로 돌아갔구먼. 리조는 눈썹을 치켜 세우고 담뱃대 물부리로 뺨을 긁었다. 그에게는 이미 계산이 서 있었다. 찻집 객실로 들어서자 오토키가 전보다 더 얼굴이 야윈 채 리조 앞에 앉았다. 열흘 만에 얼굴이 더 많이 상했구만. 네. 오토키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벌이 없는지 오토키는 전에 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때보다 더 후줄근한 모습이다. 오토키는 때탄 옷깃을 감추려는 듯이 손으로 가렸다. 어때? 센스케랑은 여전히 사이가 좋나? 리조가 술잔을 내밀자 오토키가 건네받아 단숨에 비웠다. 저 행수님, 저번에 하신 말씀 정말인가요? 오토키가 리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리조는 옳거니 하고 생각했다. 센스케의 얘기? 그렇게 아끼는 남편인데 너도 많이 힘들겠지. 뭐 요즘 또 노름판에 드나든다며?
오토키는 힘없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야윈 얼굴에 마음고생이 드러났다. 귀한 남편을 어떻게든 도우려는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숙자 처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이대로 가면 센스케도 자포자기해서 다시 섬으로 유배되고 말 거야. 그이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오토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니조는 혀로 입술을 적셨다. 그렇겠지. 지금이 중요한 때야. 허풍이 아니라고. 이래봬도 사람들한테 얼굴이 조금 팔린 몸이라서 무리한 부탁이라도 들어줄 때가 있어. 센스케를 번듯한 가게에 취직시켜 보자고. 정말이죠? 오토키는 시선을 쳐들었다. 눈물에 젖으니 더욱더 요염해 보였다. 허풍이 아니라니까. 틀림없이 도와줄게. 자, 오토키. 그럼 네 마음도 정해진 거지? 네. 오토키는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곧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니조가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잡아 끌자 이번에는 저항이 없었다. 너도 참 딱하게 고생이 많구나. 니조가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용돈 정도는 아쉽지 않게 될 거야. 그는 이렇게 얘기하며 목울대를 꿀꺽 울렸다. 우리 어디서 만날까? 그러자 오토키가 작은 목소리로 어디든지 행수님이 원하는 곳으로요. 라고 대답했다. 여자의 몸무게를 느끼며 니조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그래? 그럼 어디가 좋을까? 아, 그래. 저 아사쿠사 오쿠야마 근처에 하나야라는 찻집이 있어. 거기 2층에서 만나자. 내일 저녁이다. 알았지? 니조가 오토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니조의 입냄새 풍기는 입김을 피하려는지 얼굴을 돌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7시까지 꼭 와라. 시간까지 약속하고 나자 니조는 기분 좋게 취했다. 이렇게 만난 술은 오래간만이었다. 결국 해냈다. 니조는 내심 환호했다. 오랫동안 참아온 만큼 앞으로가 잠옷 기대되었다. 봤지? 난 한 번 점 찍은 여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단 말이야. 니조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더니 그날 밤 아이처럼 내일을 고대하느라 쉬이 잠들지 못했다. 그 다음 날 니조가 6시 종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가슴 설레며 외출할 채비를 하는데 수아가 뛰어들어왔다. 행수님, 센스케란 놈이 체포되었습니다요. 뭐야? 니조는 몸이 굳었다. 무슨 일로? 노름판에서 싸우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답니다요. 센스케란 놈이 처음부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니조는 센스케가 궁지에 몰려 자포자기한 상태라는 점을 떠올렸다. 그건 어떻든 상관없지만 그자가 지금 검거되면 자기가 곤란해진다. 오토키를 품기 직전인 것이다. 누가 체포한 거야? 데라지마를 담당하는 곤타 행수입니다요. 그래? 센스케란 놈이 그 동네까지 드나들었단 말인가? 언제야? 네, 방금 들었습니다요. 오카피키인만큼 이런 소식은 누구보다 빠르게 듣는다. 오토키는 아직 모를 것이다. 게다가 약속한 저녁 7시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벌써 집을 나섰을 것이 틀림없다. 니조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을 나섰다.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들이우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사쿠사까지 상당한 거리였지만 니조는 진창길에도 개의치 않고 걸었다. 약속한 찻집에 들어섰다. 오토키에게는 찻집이라고 했지만 실은 남녀가 미뢰하는 데 이용하는 가게였다. 오토키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니조는 술을 마시면서 기다렸다.
일단 찍으면 놓친 적이 없는 자신의 실적이 만족스러웠다. 오토키의 알몸을 공상한 그는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센소지에 저녁 8시 시종소리가 들리자 리조도 마침내 가슴을 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난 것이다. 화장에 공을 들이거나 빗길 때문에 걸음이 느려진 탓일 것이라고 애써 좋은 쪽으로 해석했다. 혹시 센스케가 검거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혹시 파수막, 즉 파출소에서 오토키에게 알리더라도 오늘 밤 늦게거나 내일이나 되어야 할 터였다. 리조는 차라리 오토키의 집으로 찾아가서 상황을 살펴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길이 엇갈릴까봐 그러지도 못했다. 해서 마시고 싶지도 않은 술을 주문해서 애써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 뒤로 1시간 남짓 더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지만 오토키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제멋대로 쾌락을 공상한 만큼 리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정을 느끼며 벌떡 일어섰다. 감히 나를 속여? 리조는 굴욕과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채 체면을 구기며 찻집을 나섰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굽 높은 남학신이 답답해서 옷자락을 걷어쥐고선 맨발로 뛰다시피 걷기 시작했다. 정강이에 진흙이 튀었다. 료고쿠바시 다리를 건널 때는 컴컴한 강을 따라 모로 불어닥치는 빗방울에 몸 한쪽이 푹 젖었다. 그는 더욱더 부하가 치밀었다. 오토키가 2층을 세낸 이발소 앞까지 오니 우산을 받쳐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발소는 출입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등불빛에 떠오른 사람 그림자 여럿이 2층 장지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은 2층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리조는 흠칫했다. 처음에는 센스케 사건으로 마치부교의 관리가 찾아왔나 했지만 아무래도 분위기가 달랐다. 리조는 얼굴 절반을 소매로 가리며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남자가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여기 2층에 세들어 살던 여자가 자살을 했대요. 지금 검시를 하고 있어요. 하마터면 리조는 하고 커다란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의 얼굴이 돌처럼 변했다. 면도칼로 목을 그었대요. 방바닥이 피로 흥건했대요. 리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처 찻집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여잔데요.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그래서 더 농염한 예쁜 여자였어요. 불쌍하게도 남자 때문에 고생을 했죠. 그 남자란 놈이 글쎄 섬에서 갓 나온 무숙자래요. 리조는 겨우 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 남자가 상황을 잘 아는 것 같았는지 구경꾼 서너 명이 금세 옆으로 모여들었다. 그는 득이양양하며 말을 이었다. 무숙자라고 하니까 아무도 써주질 않아서 밥벌이를 못했어요.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도 금세 쫓겨나고 남자는 속이 타고 여자는 근심에 빠지고 그러다 남자는 될 대로 되라 하고 엉뚱한 놈하고 싸우다가 다치게 해서 지금 잡혀갔다는 거예요. 빙 둘러싼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근데 그 기별이 왔을 때 여자는 마침 어디로 나가려고 옷을 잘 차려입고 얼굴도 곱게 화장했다고 합디다. 근데 남자가 잡혀갔다는 기별에 이젠 다 틀렸다 하고 기력과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쌍하게도 그 꽃단장이 그대로 저승길 준비가 되고 만 거죠. 리조는 여기까지 듣고 무리에서 벗어났다. 후회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싶었던 까닭은 하필 그때 데라지마의 곤타라는 놈이 센스케를 체포했기 때문이다. 체포를 조금만 미뤘어도 오토키가 내 품에 안겼을 텐데. 손가락 사이로 행운이 빠져나가 버린 듯
안타깝기만 했다.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디 가서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크게 실망한 니조는 맨발로 빗속을 걷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나 니조가 하초보리의 도신, 즉 하급 관리에게 체포되었다. 지금까지 상인들에게서 돈을 우려내온 작태가 발각된 것이다. 피해자 한 명이 밝혀지자 잇따라 피해자들이 드러났다. 그 시대에도 지태를 받은 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엄벌이 떨어졌다. 조사관에게 신문을 받은 니조는 판결이 날 때까지 덴마초의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 감옥. 니조는 공포에 빠졌다. 지금까지 그가 체포해서 감옥에 넣은 자들의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차례가 된 것이다. 자신에게 닥치자 투옥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절절히 느꼈다. 니조가 공포에 빠진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일인 만큼 그는 감방에서 고참 수인이 신참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살해당하기도 한다. 감방 내에서 증오의 표적이 된 자가 그런 일을 당한다. 수인들이 증오하는 자라면 오카피키보다 더한 자가 있을 수 없었다. 특히 그에게 잡혀서 투옥된 수인을 감방에서 만난다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다. 적반하장식 안가품일지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곳이 또한 감옥이었다. 그래서 니조는 공포에 떨었다. 저 날이 제가 감방에 들어갈 때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오카피키였다는 사실을 비밀에 좀 붙여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요. 니조는 불쌍한 목소리로 관리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감옥 관리 4명과 간수 3명은 얼굴을 마주보고 코웃음을 쳤다. 관리가 니조를 데리고 격자문 밖 대기실로 가서 다이로 하고 외쳤다. 덴마초의 감옥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감방을 다이로라고 했다. 그러자 그 감방 안에서 우물한 목소리가 예의 하고 대답했다. 방장의 대답이다. 신입이다. 나이토 회계장관 날이 관할 오덴마초 시오마치 존인 41세 한 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존인은 평민을 가리킨다. 오카피키는 정규 관직이 아니기 때문에 존인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니조는 안도했다. 네, 감사합니다. 방장이 그렇게 대답하고 니조를 맞았다. 니조가 허리를 구부리고 가로 세로 길이가 3척인 입구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자 오, 어서 와라 하며 안에서 대기하던 일본수가 니조의 궁둥이를 3개 후려쳤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수란 감방 간부의 계급 중 하나인데 감방 생활 전반을 관리했다고 한다. 니조는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내부는 컴컴했다. 신입 입방은 대개 해질 무렵에 이루어진다. 시큼한 채취와 오물의 악취가 니조의 코를 찔렀다. 쥐뼛거리며 둘러보니 정면에 다다미가 높이 쌓여 있고 방장이 그 위에 앉아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니조는 저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고 그 순간 목덜미를 잡혀서 바닥에 짓눌린 다음 오동나무 판으로 등을 호되게 얻어맞았다. 어이 신입. 귓가에서 째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바에서 기어들어온 천하의 얼간이 육실할 놈, 그 고개를 조아려라. 감방은 방장님과 고모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여. 니놈 같은 얼간이는 도둑질도 못할 테고 누구네 집에 불지를 배짱도 없겠구나. 그려 여긴 왜 기어들어왔냐? 조사관께 답변한 대로 이실 짓고 해라. 이어서 니조의 등에서 오동나무판이 또다시 요란한 소리를 냈다.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저 실은 상점 주인들한테서 돈을 뜯어낸 죄로 들어왔습니다요.
니조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뭐? 돈을 뜯었다고? 예. 푼돈 뜯어내서 갈보한테 갖다 바치기라도 했냐? 그렇습니다요. 이런 치사한 놈. 니조는 거칠게 떠밀렸다. 그러자 변기 담당이 그를 받아내듯이 멱살을 쥐고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쪽 구석에 변기구가 있었다. 이봐 신입, 사바에서는 뭐라고 하냐? 측간이라고 하냐, 뒷간이라고 하냐? 잘 들어라. 여기 감방에서는 이름이 달라. 뺑기통이라고 한다. 뺑기통에는 담당과 부담당이 있고 낮에 3번, 밤에 3번 양치를 하는 곳이다. 잘 기억해둬라. 그가 니조의 뒤통수를 3개 눌렀고 니조는 변기 구멍 옆에 턱을 짓눌렸다. 그러고 나서야 니조는 평좌로 떠밀려갔다. 그런데 평좌라는 것이 또 기가 막힌 곳이었다. 방장을 위시해서 총무, 고문, 상석거사, 차석거사, 1번수, 2번수, 3번수, 4번수, 변기 담당, 부담당, 그리고 손님 등으로 이어지는 감방 간부라는 자들이 자리를 넉넉하게 차지하고 있어서 가로 3칸, 세로 5칸이나 되는 대형 감방인데도 평수, 즉 일반 수인들은 다다미 한 장에 12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했다. 눕기는 고사하고 책상 다리도 힘들었다. 니조는 평좌에서도 신참에게 내주는 가장 불편한 자리에 앉았다. 다다미가 아니라 마룻바닥이었다. 얼굴이 온통 수염으로 덮인 남자들 사이에 앉은 탓에 니조는 다시 간이 오그라드는 심정이었다. 여기 있는 자들은 밖에 있을 때 니조의 눈에는 쥐나 벌레 같은 존재였다. 니조 같은 오카피키에게 언제나 설설 기는 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런 자들이 지금은 염라대왕처럼 비치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학대받는 상황이 납득되지를 않았다. 잠시 후 아까부터 어스름한 빛 속에서 니조의 얼굴을 살펴보듯 빤히 쳐다보던 고문이 야, 너 오카피키 니조 아니냐? 하고 물었다. 니조는 펄쩍 뛸 듯이 놀랐다. 역시 그랬군. 아까 부르던 이름이 어쩐지 귀에 익다 했더니 틀림없네. 야, 정말 놀랍다. 지옥에서 염라대왕이 불가마에 불 지펴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네. 니조는 하고 생각했다. 이자는 센스케를 맞으러 나갔을 때 많은 사람에게 요란하게 환영을 받으며 섬에서 돌아왔던 노름판 두목이었다. 그가 다시 체포되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방장이 높이 쌓인 다다미 위에서 고문,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다. 저자 말인데 살무사라는 별명으로 통하던 니조라는 오카피키야. 고문이 대답했다. 수인들이 일제히 니조를 쳐다보았다. 니조의 낯이 창백해졌다. 방장은 니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봐, 다들 들어라. 니조인지 뭔지 아는 오카피키 놈한테 피해본 사람 있냐? 있으면 고해라. 하고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니조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자 저 방장님 하면서 한 남자가 나섰다. 니조는 떨어지는 바 위에 정수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혹시 센스케가 아닌가 했지만 다행히 그건 아니었다. 무숙자 센스케는 따로 무숙자 감방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자가 말했다. 아렵니다. 제가 이놈 때문에 붙잡혀서 욕을 받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요. 수많은 범죄자를 체포한 니조인 만큼 상대방 얼굴이 전혀 기억에 없었다. 저쪽에서는 원한을 품었으니까 잊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방장님 하면서 또 다른 자가 나섰다. 저도 이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니조는 그자의 얼굴도 통 기억나지 않았다. 니조는 당장이라도 졸도할 것 같았다.
좋아. 이봐 변기통. 그가 소리쳤다. 변기구 옆에 있는 변기 담당이 대답했다. 신입이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아직 저녁밥도 못 먹었을 거다. 한 상 차려줘라. 예의 하며 변기 담당이 일어섰다. 덩치 커다란 남자였다. 그가 니조를 끌어냈다. 니조는 겁에 질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렸다. 어이, 방금 고한 놈. 하고 변기 담당이 평좌를 향해 소리쳤다. 방장님 분부대로 지금부터 신입한테 저녁밥을 대접한다. 네가 나와서 거들어라. 그러자 그 사내가 대답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 역시 덩치가 단단한 사내였다. 그는 주발을 들고 변기 구멍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금세 돌아와서 밥상 다 차렸다고 말했다. 변기 담당이 니조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짓누르고 옷을 다 벗겼다. 그러고는 훈도실을 풀어 니조의 양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넣어 교차시켜서 단단히 묶었다. 그 매듭을 양손으로 꼭 쥐고 몸을 뒤로 살짝 젖히게 한 다음 니조를 꿇어앉혔다. 니조는 개처럼 헐떡였다. 아까 그 남자가 주발과 젓가락을 니조에게 건네주었다. 어이, 얌전히 먹어. 사용하지 말고. 자꾸 사용하면 한 사발 더 먹어야 되니까. 빨리 비워. 변기 담당이 재촉했다. 변기 부담당이 오동나무 판을 들고 뒤에 서 있었다. 니조는 결국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다고 봐주는 세계가 아니었다.